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자승희 이사장님,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선 정국과 박정희 정신 뭐 이런 좀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 자담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괜찮으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오늘 좀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바쁘시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세대는 박정희 기념재단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이사장님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 재단 박정희 재단 근황이라든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 그 박정희 기념관이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디 구미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미에는 그 생가가 있고 예. 생가 주변에 이제 또 대통령님을 위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 여기는 서울에 이제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2016년에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 전시실 대통령님 그 전시실을 완전히 새로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도서관도 있대요. 예. 전시관, 도서관. 예, 도서관도 있는데 이제 도서관하고 전시관을 전부 다 레노베이션을 했죠. 예. 새롭게 해가지고 2018년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대통령님 전시실이 아주 박물관이죠. 아주 잘해놔가지고 잘해놨다는 게 아주 그 첨단, 최첨단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사실에 맞게 이렇게 전시를 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고 국내 분들은 물론 와서 이제 많이 감동을 느끼고 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상암동에 있는데 국민 여러분 뜻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시고 도서관도 아주 우리 공공 도서관으로 잘 좀 해서 책도 보고 사색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또 꼭 좀 들려가지고 활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승희 이사장님, 박정희 연구하고 자승희 이사장님하고 인연이라든가 여기 오시게 된 무슨 묘한 대구 출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대구하고도 관계가 없고 예. 박정희 대통령님 정부하고도 관계가 없고 만나 뵌분들 뵌 딱 한 번 청와대 방문할 학생 때 예, 방문해서 서울대 나오셨죠? 예, 서울대 나왔고 제가 그 서울대학에 경제학과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특별 배려로 서울대학에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 출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동생 서울대학교 우동생들을 모아가지고 상과대학에서 8사람이 들어갔어요. 전체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했는데 제가 제주도 촌놈인데 제가 제주제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대통령 초청으로 유경수 여사님 초청으로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별로 뵌 적도 없고 누구나 이제 그때 언제요?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학은 또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좀 아니 해방 미군령 시절에도 얼마나 데모를 했습니까? 어느 정부도 이제 반정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머리 좀 생각 있는 놈들은 대부분 빼딱하게 다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그 제주도도 4.3도 있고 상당히 그거 잡혀는 4.3하고도 좀 관계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 얘기할 장합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이제 경제학을 물론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제가 대학은 어디 대학이죠? 그 코로넬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요, UCLA. UCLA.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 UCLA가 약간 실사무시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하는 대학의 박사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와서 케이다에 있으면서 한 10여 년 넘게 경제정책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제가 8년 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장기직군 하셨네. 장기직군 그거 하면서 기업 부문을 많이 이제 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딜레마예요.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은 우리가 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제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박정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 박정희는 우리 주류 경제학, 경제학의 본류가 생각하는 거와 거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질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살려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가 만들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2년으로 해서 제가 전혀 2년도 없지만 바로 공부한 것 때문에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제가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그전 두 번째십니까? 초대입니까? 그죠? 제가 이거 맡은 두 번째 연임을 했습니다. 연임하셨구나. 6년 동안 하고 제가 이제 4월 1일서부터는 박정희 학술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생겼습니까?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6년 동안 박정희 연구원이요. 박정희 학술원. 그 대통령님의 박물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 책도 좀 많이 냈죠 사실. 연구소들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하면서 느낀 게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하신 업적을 전시해서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가 잘 되려면 부처님 잘못이고 절간 잘못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경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당이 잘 되려면 성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은 박정희를 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을 제가 고쳐가지고 어떻게 박정희를 설명하느냐 하는 연구를 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학술원에서는 박정희 소위 경제학, 박정희 사상이죠 말하는 국가건설의 박정희 사상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걸 체계화하고 이걸 국내는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그동안 우리나라 어려움에 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역사를 버렸죠. 그렇죠. 우리 그 성공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뭐 예외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아니 20, 30대들이 몰라요. 모르죠. 아니 저 버스 정거장 박정희 재단 정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표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온다가 해먹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박정희 사상을 좀 더 쉽게 또 설명도 하고 이래서 해외에 외국에 박정희를 배운다고 막 노력을 해요. 새마을운동 배워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다 그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된 사람은 후진국에 다 박정희 닮겠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뭐를 닮아야 되는지 성적이 이 불경이 없잖아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해요. 영어도 뭐 제가 영어로 책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박정희 사상을 연구하는 박정희 학술원을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3월 9일 대선 전국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화두인데 그분들 이재명 씨나 윤석열 후보나 지금 안철수 씨 TV 토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해가지고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과 분배를 물론 같이 갈 수는 없지만은 그 후보자들 그 좀 보셨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성장과 분배 이슈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건데 놀라운 것은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 20년 기간 동안에 물론 그 플러스 50까지만 30년이에요. 이 기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보면요. 성장과 분배가 다 개선됐습니다.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성장률은 세계 최고고 분배도 개선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30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대한민국 학자들 잘 몰라요. 박정희 하면 그 당시에 뭐 불균형이 어떻고 뭐 재벌이 어떻고 비판이나 하지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가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 기간 동안에 다 이룬 성과다 이거예요.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진국이 한번 선진국 얘기 잠깐 할게요. 선진국이 지난 60년 동안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걸어온 일이 뭐냐면 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 복지국가를 했잖아요.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분배 정책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아주 선진국.
그 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 그랬는데 오늘날 어느 한 나라도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요, 지난 한 30년 정도 보면 예. 성장이 다 악화되고 분배가 다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 정부가 아니면 정책이나 혹은 뭐 경작자들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던 목표가 하나도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손을 들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다. 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선진국으로 간다고 선진국 하는 거 다 베껴다가 박정희가 버리고 말이에요, 정책을. 예. 선진국을 가져다 베껴다가 했는데 오늘 결과는 뭐예요? 성장도 잘 안 되죠. 분배는 더 악화되죠. 예. 민주주의는 더 위기에 처하죠. 이게 온 세계가 이 문제에 부딪혔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럼 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일으킨 박정희의 패러다임은 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장과 분배는 이게 동시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결정을 해? 기업이 결정하는 거야. 예. 기업이 잘 되면 예. 내가 들어간 기업이 잘 되면 내 소득 올라가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분배가 다 개선돼 공동으로 발전하잖아요. 예. 이게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업이 더 많아지면 모두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동반성장이 되는 거죠. 성장은 뭐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럼 분배는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는 분배를 좋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재분배를 한다? 재분배를 한다는 거는 돈 많이 가진 놈 왜 돈을 세금을 빼들어다가 다른 쪽 호주머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건데 그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맨날 빼들어가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논아서 이제 받는 사람은 공짜로 자꾸 주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어요? 국가가 자꾸 주지 않죠.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포인트는 뭐냐? 성장하고 분배를 같이 해서 동반성장, 모든 사람이 같이 동반성장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본주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농경사회 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장간에는 있었지. 예. 오늘날과 같은 뭐라 그러나요? 이 주식회사 제도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부담을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산층을 키워내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중산층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나죠. 분배가 개선이 되죠. 민주주의가 잘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업이 없이는 절대 중산층을 키워내지 못하고 중산층이 키워지지 않으면 동반성장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가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정부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갈 방향을 정해주지만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다 민간기업이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기업으로 한 거는 포항제철밖에 없어요. 예, 공기업. 예. 모든 투자는 말이에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기업이 성장하면 전부 다 그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 잘 되잖아요. 이런 기업이 계속 생기면서 그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동반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파는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좀 더 그 박정희 시대 그 동반성장을 좀 더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앞장세워서 계속 성장시킨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계속 앞장서고 잘하게 지원하면서 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서포트죠. 서포트죠. 서포터.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주고 서포터. 동기부여한다면 동기부여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자주 하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았어.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잘하면 더 지원해주고 수출도 못하고 실적도 못 내면서 돈 달라고 돈 갈 수가 없잖아요. 새마을 정신도 뭐냐? 열심히 해서 다른 말보다 더 성과를 내라. 그럼 대통령도 지원해주겠다. 이게 기본 메시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주정신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나를 돕는다. 나는 뭐야? 나는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한마디 더 하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와서 지원해주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서 잘 열심히 안 하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 뭐냐? 나는 시장이고 하느님이다. 열심히 해서 성과 낸 사람은 오면 국가가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출도 못하고 맨날 적자 내는 기업은 지원 못하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을 육성하니까 자주정신이 살아나면서 동반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박정희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박정희는 그 시대는 정부가 다 했다고 그래. 절대 정부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인프라 깔아주고 기본 기간산업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도로 이런 거 있죠. 교통 이런 것도 뭐 댐 이런 거 만들고 이래가지고 기업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박정희가 열심히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 후보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이제 하겠지만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중에 보면 일부는 어떤 분은 상당히 박정희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지금 내걸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혹은 그 정책의 기본은 뭐냐? 자본주의 경제 민간 기업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 민간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잘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주정신을 키워내야지 정부에 의존적이고 남한테 의존적이고 이렇게 한 국민들이 깔리면은 하늘 쳐다보고 정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정부의 개인의 의존적인 국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년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뭐 2만 년 가끔 가다가 박정희 파리를 하잖아요. 박정희가 뭐 했는지 하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닐 거래. 정반대로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그래서 지금 그 보니까 뭐 이야기하려면 긴데 노동이사제도 해가지고 그래 했고 보면은 기업들이 민노총도 그렇게 해서 장사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몰아갔는데 경제발전 과정을 잘 보면 선진국이 된 나라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우선 앞장서고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극성을 부리지 못해요. 다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도약하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극성을 그렇게 부린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좀 했지만은 노조가 오늘 대한민국처럼 완전히 발목 잡고 있잖아요.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기업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 바이든이 4개 기업체들 우리나라 4개 기업체들 44조 원 해가지고 웰컴 했는데 4대 기업들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식으로 예 해가지고 미국에 44조 원 갖다 주고 우리나라 청소 일자리 어찌된 글쎄요. 다 팔아먹은 거죠. 그 민노총들은 못 하겠다는 거지요. 자기네 발등을 찍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는요, 노조는요, 잘 되는 기업이라야 노조가 잘 되는 거야. 그 노동이사제 망하는 기업에서 노조는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노동이사제까지 공략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면 기업이죠, 그게. 기업은 기업의, 경영은 경영의 역할이 있고, 노조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육 쓴 데가 있고, 경영하고 머리 쓴 데가 다른 것이에요. 근로자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급도 받아가고, 근로조건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경영에 참여해서 나눠먹겠다. 그거는 다른 얘기죠. 경영은 경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수출, 과학기술 육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국강명, 그리고 국가건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이런 전략과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반듯하게 좀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겠다. 그런 또 말씀을 또 하고 가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장은 뭐 어떻게 하고 뭐 분명히 국가가 이거 한 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그 기업이 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 말이 이 모든 거는 기업이 하는 것이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는 민간 기업에 더 씌워진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 규제를 다 풀어내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서 성장과 분배를 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왜 특이하느냐? 그동안은 제가 이런 비슷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같이 논의도 좀 했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잘못하면 재벌 앞잡이라고 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다 도망가는 거야. 이 재벌이라는 이상한 악마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박정희가 재벌을 만들었다고 그래. 아니, 박정희 시대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이 나오는 건 너무나 세상에 그건 뭐 아주 평범한 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고 이 자본주의는 이렇게 대기업이 나와서 뭐 경제력을 집중하고 뭐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을 못 살게 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 소리 하는 좌파들의 사상이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심어져가지고 기업의 존재나 그것의 하는 기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이 안 되고
분배가 악화되고 뭐예요? 그 좌파적인 사상이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다 이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전 세계가 반기업 정서가 지난 5, 60년 동안 쫙 깔렸다 이 말이에요. 기업들이 원래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고 자본주의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전 세계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잘 박정희 시대를 보면 박정희는 바로 그 정책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일으키고 결국 민주주의의 바탕까지 깔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부가 다 하겠다? 근데 돈은 어디? 정부라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바꾸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를 새로 창출하지 못하는 게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저 6.25 전쟁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6.25 터지고 나가지고 국민학 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하면 양재물도 났었어요. 아니, 우리 제1공화국 시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할 때 고무신 막걸리 좀 다 하니까. 그래, 그런 얘기 나왔죠. 공짜로 양재물도 마시는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저게 8.77에 헌법에 경제민주화 김종인 씨가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8.77의 경제민주화 이 헌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게 골마 터졌는데. 이거 정말 헌법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선 김종인 씨는 헌법 조문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도 경제민주화. 그 119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 하는 건 119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잘 들으세요?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이 언제 들어갔냐? 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3공화국 헌법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재헌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랑 다른. 그런데 제3공화국 헌법 때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육현장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그랬는데 그게 87년 헌법에서는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돼 있고. 그거 기본인데요? 근데 기업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9조 2항에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그 일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무슨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원래 그 용어의 그 뜻이 애매해요. 근데 그걸 김종인 씨가 해석하는 거는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경제는 민주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주의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경제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정치 용어죠. 정치 용어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경제 민주화의 뜻은 경제 운영을 민주화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을. 경제 운영. 그거는 그 헌법을 만들 때 헌법 개정 소위 소위위원장을 했던 그 현경대 의원이라고 그분이 쓴 그 해설서가 있어요. 헌법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앞뒤를 다 보면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국가에 나갈 방향이나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정하고 기업들을 투입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말하자면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0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또 정부가 더 강해졌어요. 기업을 아주 꽉 잡고 무슨 일인지 알죠? 아시겠지만 재벌도 몇 개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간의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다. 국가에는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시장, 국민도 있지 않냐. 원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서로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 영향력이 말이죠. 주도력이 비슷해서 좀 균형되게 가야지. 정부가 맨날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 이념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표현한 게 뭐냐?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근로자의 3자가 경제 운영에 말하자면 일정한 역할을 좀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노조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노조가 다 노조 출연했잖아요. 그 결과 노조 그 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의 역할도 조금 강화하고 살려놓고 정부와 민간 주도로 경제를 운영하지 않는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를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행하게 그 영화가 서구나 독일, 그 당시에 독일 옛날 그리고 서구 일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그런 용어와 비슷한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걸 자꾸 사회주의식으로 해석을 해서 대기업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을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말이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고로 자꾸 끌고 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119조 1항에 개인과 기업이라는 이게 새로 들어감으로써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의 자유가 중요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1항에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 김종인 씨처럼 2항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제가 다 분석을 해보면 헌법 119조 2항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헌법 오독이야. 이거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 조문을 잘 보면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인데 외국에 이런 선언을 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나라고 그 역량을 잘 키워서 기업의 기능을 잘 살려내서 중산층 살려내고 그렇죠. 대기업이 많이 이런 겁니다. 대기업 삼성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성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직원들을 생각하고 이게 중소기업에까지 가는 영향력 스필오버 이펙트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삼성급 기업이 10개만 생긴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생겼던 경제가 되죠. 이러면 분배 문제, 성장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노인들 이런 불행한 사람들은 그건 정부가 할 수 도와야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찾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정부의 할 일은 뭐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국민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진짜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그거를 이제 보듬어서 어떻게 소위 복지제도를 거기 하는 것이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을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해서 나라가 이제 전략을 짜는데 말이에요. 수출을 하지도 못하고 맨날 돈 달라고 하면 그 기업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 강력한 영향력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게 성장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내면 우리나라를 소위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요즘 잘못 알고서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재벌로 대한민국을 덮으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 경제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국힘당? 국힘당 그 후보의 어록이 바로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기업이 다 일으키는 건데 정부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제2, 제3, 제4의 삼성이 나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부가 이거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시장을 강조하고 이재명 후보는 국가 개입, 권한 강조. 모든 걸 국가가 다 이 경제적인 분을 딱 잡고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말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알런 그린스팬이라고 들어봤죠. 그린스팬.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FRB 중앙은행 총재를 했죠. 그 사람하고 또 하나 기업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하나 있어요. 신문기자고. 두 사람이 공조로 캐피탈리즘 인 아메리카,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200년 경제발전사를 살펴봤더니 딱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미국의 국민들이나 정부가 생각하기를 이념이 말이에요. 정부보다도 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국가가 부흥했다. 그럼 앞으로 아니야. 기업보다도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예외 없이 그 경제가 국가가 어려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기업적인 정책을 하는 그 정부만이 그리고 기업을 리스펙트할 줄 아는 그 기능을 말이에요. 이런 정부만이 국민을 위해서 진짜로 그 기여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이 나서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지배했던 시대는 경제가 다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님 케이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크게 보면 박정희 시대하고 비교하면 기업을 폄하하는 정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권이 다 그렇게 했어. 그 실천적으로 실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고 교육을 잘 시키고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을 많이 혁신하고 만들어내도 그거를 쓸 기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고급 인재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아니 들어갈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쓸모가 있냐 이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술인 겁니다. 사회적 기술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뭐 물리적인 거 아니고 아시잖아요. 기업 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놀라운 이게 발명입니다. 하나에. 이 기업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면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업의 성장을 막 묶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있어도 그냥 기업들이 돈 들고 전부 다 해외로 투자로 나가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교육자 시켜서 애들 뭐 훌륭하게 하겠다. 어떻게 훌륭하게 해요? 국가위기의 이런 본질 뭔가를 한번 보시잖아요. 국가위기 지금 현재 기업 정신에 그렇죠. 기업과 정신을 몰라게 돼요. 기업과 정신은 물론 기업이 성장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삼성이 뭐가 있어요? 삼성이 그 당시에는요. 일제시대에 삼성 중견기업이죠. 그게 재벌도 아니지. 그 당시에 수준으로 보면 큰 기업이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그건 중견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기업을 키웠잖아요. 이제 그 키워서 이제 이게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20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에 저런 대기업들이 생겼냐. 그게 많은 해외 국가들이 불가사의로 생각합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거죠.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이고 우리는 대기업. 그렇죠. 대만 얘기 좀 하면 재미있는데 중소기업, 대만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큰 사업, 중화공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정부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대만이 1980년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서 성장도 잘 안 됐어요. 그때 대만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IT 산업을 그때 전환할 때 아닙니까? 그때 IT 산업 단지를 만들게 되면서 그 IT 산업을 대기업을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요새 UST 반도체. 이게 그때 다 만들어진 거야. 그게 우리 뻔단 거네. 다 우리 뻔단 거예요. 기업 육성하는 거는. 대기업을 하다가 그렇죠. 유익화를 모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들어보세요. 대만이 대기업의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높아요.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그 소위 경제력 집중률이 우리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대만이. 그게 우리가 지금 대만이 그래도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강력한 경쟁자를 만난 셈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중소 중견기업을 이제 어떤 전략 잘하는 기업이 앞장서야 되고 잘하는 기업이 잘해야 또 뒷자리 가는 사람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정부가 지원하는데 잘 못하는 기업만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복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앞에 가는 기업은 그냥 놔두고 뒤에 또 뒤떨어지는 기업 키우면 다 올라가서 잘 되지 않을까. 이건 세상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잘 못하는 기업 지원하겠다 그러면 잘하는 기업 다 뒤로 내려와요. 왜 열심히 하고. 정부가 지원 안 하고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역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화양평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든지 박정희 정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난리인데 오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박정희 정신인지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고 다 버린 거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러고 아프리카 뭐 사방에 배운다고 그러지. 우리가 가서 우리 가르쳐 준다고 뭐 KDI니 뭐 원대에서 뭐 이제 가서 교육시키잖아요. 아, 예.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돈이나 열심히 지원하라는 거죠. 돈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돈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자조하는 국민이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 정신, 국민 혁명가? 아니야. 그건 시장의 기본 원리야. 시장을 중시해서.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제품이 나쁘면 팔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기본이야. 우리가 가서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삼성이 성공한 건 우리가 삼성을 키워낸 거예요. 아니, 그럼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여기 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 와본 적이 없지. 윤석열 후보 빼놓고 와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타까운 것은 후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배우겠다고 그런데 가르쳐주는 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다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나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알지만 잘하는 마을만 지원하겠다. 경쟁 시스템. 그렇죠. 그게 시장의 경쟁이잖아요. 박정희는 시장이라고 얘기해. 나는 시장이다 이거야. 나는 하느님이다. 어떤 하느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서 모두 다 잘 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책에 의해서 새마을이 성공합니다. 그럼 그걸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전 세계가 요즘 사회민주주의라는 이 틀 속에서 가난한 사람 도우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전부 다 약자를 도운다고. 아니, 정도껏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도껏. 약자를 도우되 여러분 다 약자입니다. 좋아.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 중에 노력해서 성과 더 내는 사람을 더 지원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 에리트들이 끌고 가고 넘는 사람이 끌고 올려야 돼요. 남는 제어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죠.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막 같이 이퀄 평등하게는 그러니까 대상은 안 되는 거지. 우리 대통령님 하나만 더 할게요.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 클래스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정했어요. 제일 잘하는 마을을 자립마을, 그 다음 마을을 자조마을, 그 다음에 제일 못하는 마을을 기초마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이 이 기초마을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하자면 약자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난 그거 틀렸다고 생각한다. 1학년을 지원하다 보면 2, 3학년이 다 1학년으로 유급당한다 이거야. 나는 1학년, 3학년, 2학년을 먼저 지원하겠다. 1학년 배가 아프고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따라와라. 그런 데 지원하겠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가르쳐줘야겠는데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새마을 하는 이거 다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그냥 하지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 가면은 돈은 많이 쓰는데 이게 퍼져나가지가 않아. 경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알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배고픈 걸 갖다가 징징거리면서 울고불고 하진 않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어떤 후보 보면은 어디서 고생해서 했다는 게 배가 고팠다니 무슨 팔이 하는 말이에요. 가난팔이 하고 치사하게. 우리가 찰쌀하면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그런 방법은 뭐냐? 그늘진 곳에서 양쪽으로 나오도록 도우는 건 그렇죠. 국가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박정희 대통령은 안 된다. 까꾸로 해라. 바로 이게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하고 모든 국가 사회정책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하세요.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지원 힘도 많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남의 모범이 되고 자주하는 국민은 저희가 다 같이 안고 가겠습니다. 다 따라오세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내는 기업 다 중소기업이었지만 남보다 노력하는 기업, 요즘 대우 같은 기업이 왜 성장했어요? 죽기 살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1등 수출을 하니까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특혜를 한 게 아니라고. 수출 실적이 나오니까. 그 지원해야지. 그리고 신창 기업이라고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정책 패러다임이 박정희 이게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늘 했던 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건 바로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런 얘기. 나는 시장과 하느님이요. 난 이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경쟁 속에 국민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뛰도록 만들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게 대통령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리더십인데 지금 그 근데 리더십이 그 이후에 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리더들은 반대로 작가잖아요. 약자가 우선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정도가 돼야죠. 정도가 돼야 되지만 그게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야. 일단 그게 시작이 되면 민주정치의 속성상 예. 포퓰리즘으로 다 흘러가지고 다 앉아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아니, 그럼 국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 자유를 뺏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돈 주면서 자유를 뺏드는 거 그렇죠, 그렇죠. 행복을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는 예. 완전히 개인적인 자유가 해야죠. 그러니까 행복하냐 안 하냐는 예. 주관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이죠. 개인. 주관적이고 개인의 경험이라 예. 그걸 정부가 만들어줘. 세상에 이런 놈은 나라는 없는 거죠. 꼭 행복당이 그리고 나오고 그거를 믿고서 예. 따라가는 국민이 있다면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떡합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것이 나라 큰일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인류 경제 발전사에서 예. 박정희 시대 20년 그 한강의 이들은요 너무나 독특하고 그런데 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의 삶의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잘 실천한 시대고 그게 세계 최고의 동반성당을 가져왔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나 그 위에 좀 다 버렸다. 심지어 경작들 그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외국에 얘기할 때는 돈 지원하세요. 돈 지원. 이것만 돈 지원하라. 예. 돈 지원 백날 지원해보세요. 지금 저 선진국의 재물배 정책을 다 했는데 예. 지금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온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망가졌대요. 그왜 그래요? 포퓰리즘으로. 포퓰리즘 뭐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지. 그럼 민주주의 무너지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후학들에게 지금 20, 30대가 꿈을 이루고 공무원 시험이나 뭐 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후학들에게 후학들한테 한번 좀 그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 박정희 정신을 네. 살려야 된다면 그 좀 우리 여기서 한번 그래요. 후학들한테 정말 안타깝고 20, 30대 꿈을 이뤘어요. 요즘 말이에요. 저희들이 제가 정말 제주 제일고등학교라고 시골 뭐 그렇죠. 생기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등 해가지고 입학할 때 1등 해가지고 제주도 그때는 뭐야 저 전도에 일제고사를 당했다고.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5.16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5.16 장학금이 이제는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62년인가 3년인가 제주도 신문에 크게 났겠구만. 끝났죠. 뭐. 야. 제가 그래서 그게 또 인연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도 할 여건도 참 어렵고 그렇죠.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 여건이 어려워요.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이나 그 자기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돼. 예. 근데 그 장이라는 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업입니다. 농경사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전부 어떻게 농사짓고 아니면 저 과거 시험을 관련하겠다. 그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대는 행복한 시대라고 그리고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하는 시대는 바로 그 저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똑똑한 인재를 전부 다 기업 안에 포용해가지고 이걸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나쁜 놈이라는 거 이게 좌파 세상이죠. 그래서 계속 대기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깔아주는 그 룰과 기본 여건 하에서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재들을 포용해서 인재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데 지난 30년 넘게 우리는 그 기능을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가고 학생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기였다 이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가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할 일이 뭐냐.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 실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기업을 만들어내라. 공직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민간 기업에서 자기의 성공을 걸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다 나라 발전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키워서 일자리 얼마나 만들겠어? 이거를 질문을 해라. 그래야지 당신들이 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행복을 100번 얻는다고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업수당까지 주잖아요.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평생 죄송합니다. 실업자 되고 실업자로 살 거니? 고등농평이 되는데 고등농평이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좌파 사상 한 빨리 버려. 좌파 사상은 뭐냐면 예, 뭡니까? 기업도 필요 없고 예. 좌파 사회주의 국가에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 공장만 있는 것이지. 왜? 사적 기업을 다 없애야지 사회주의가. 국가의 종이 되는 거지. 자원을 국유화하기 때문에 국가의 종이 되는 거죠, 맞아. 민간 기업은 없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국영기업 접다, 국영기업. 예. 사회주의라는 거는 민간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해서 예. 국영기업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답니다. 야. 정부가 자산을 다 가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을 평등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센티브 하나도 없죠. 기업가도 없어. 사회주의에 무슨 놈 기업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의 사회를 가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다. 예.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그래도 기업이 성장하고 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유가 없는데.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박정희 시대를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겁니다. 성장한.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지만 예. 박정희식으로 기업을 좀 키워내고 기업한테 자유를 좀 주면 경쟁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되지 않겠느냐. 그게 30년 동안 성공한 거예요. 지금 뺏들잖아요. 되게.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업을 통째로. 근데 중국이 그래서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였느냐. 일단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체제가 점점 자본주의적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게 지속 가능한데 이 중국 공산당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했더니 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공산당이 해도 다 되네. 사회주의 잘하면 되겠구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 정부가 뭘 하느냐. 기업들 통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간 기업 아니 그냥 그때 조지고 막.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건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건데 기업 부문이 이제 조만간에 저렇게 가면 사그러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걸 도와야 되고 경쟁을 시키고 근데 기업의 독점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독점 문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삼성이 문제가 있으면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아니라 또 다른 삼성이 생기게 삼성을 우리나라가 빨리 제2 삼성을 못 만들면 미국에 있는 애플을 불러다가 공장을 지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업끼리 경쟁을 시키면은 독점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경장에서 이걸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문제는 대기업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너무 적어서 대한민국이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다. 대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또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무조건 정치인 보고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 기업을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돈 지원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벤처 산업에 돈 쓰겠다. 무슨 4차 산업혁명에 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겠느냐. 차별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고 역량이 있는 기업이 성장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젊은이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역량이 없고 사그러지는 적자되는 기업을 지원해서 살려놓으면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갈 자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섹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허구한 날 약자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자가 더 많이 생겨서 강자끼리 경쟁하다 보면 약자도 다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좋은 일자리로 넘쳐나면은 젊은 사람들 미래가 행복한 것이다. 결혼하기 쉽고 아들딸 쉽게 낳을 수 있고 사는데 문제 중산층이 탄탄해지니까 그럼 민주주의도 잘 되고 그게 박정희 패러다임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는 쓸데없이 사회주의 하자고 대화하지 말고 정치인들 불러놓고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늘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 보시오. 돈 퍼줘서 아니 기업들한테 돈 퍼준다고 기업들이 살아나냐? 절대 그런 일은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하는 기업은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하는 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의 차이는 잘하는 기업은 투자를 많이 늘리고 싶은 거예요. 역량이 있으니까 기업가가. 그럼 그 돈을 수혈을 해줘야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작게 투자하지만 역량 있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게 또 중요하죠.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어떻게 해야 돼? 중소기업 중에 다른 기업보다 성장률이 빠른 기업을 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투자 자금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 완전히 어떻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 하느님의 역할을 정부가 해서 기업들을 키워내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를 좀 그려내고 그 실천으로 옮겨서 성과를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짓, 다른 짓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내가 일자리 지난해 얼마나 만들었고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만들고 어느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거 좀 밝혀라.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정치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도 잘 되고 그게 결국 박정희 정신을 현실에 실천하는 그 길이 될 것이다. 이게 또 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들이 전부 다 약자 우선 전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큰일입니다.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박정희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죠?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예, 뭐 그게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신과 시장, 기업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박정희 절대 시장을 버려서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주도를 했다는 게 시장 무시해. 절대 시장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본질이 뭐냐를 딱 꿰뚫어보는 거예요. 시장의 본질은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시장이 무슨 모든 사람을 지원한다? 경제학자들이 때때로 시장은 아주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현장이야말로 끝없는 생존 경쟁의 장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강력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뭐냐?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성장해야 시장의 네트워크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승승장구해서 중산층은 부자가 되는 거죠. 요즘 삼성에서 임원 정도 하면 이제 부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다 중소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서울대 상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간지 알아요? 그 당시에 다 중소기업을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정부에 가는 사람 일부, 뭐 관공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 많이 갔죠. 은행도 많이 갔죠. 저도 한국은행 출신이에요. 한국 출신, 예. 근데 한국은행 댕기다가도 때려치고 나가서 항상 기업에 간 사람은 전부 다 중소기업. 왜? 기업이 중소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뭐냐? 수출 잘하면 더 지원하는 거지. 수출만 잘하면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 할 때는 역량이 있으면 중화공업에 들어가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성과만 내면 기업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이 30년 뒤에 중견 대기업으로 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상전 나올 때 고시 쳐서 공무원 된 사람보다 중소기업에 가서 피땀 흘린 사람들이 30년 뒤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다 임원이 됐단 말이에요. 돈도 더 많이 벌고.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사회적인 클래스도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업에 가서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알고 해외를 다 알고 국제 활동을 하니까 사람이 공무원 들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게 된 인테리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박정희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재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대기업 임원이 되고 예를 들면 SK 같은 건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기 수원에서 이 양국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 같은 거는 대구 뒷골목에서 삼성 상회에서 해산물 말려가지고 팔고 한 이런 그래서 출발을 알잖아요. 현대는 쌀 장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자동차 수리 공장하다 시작 이런데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임원들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30년 보세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돼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나요? IT 산업에 엊그저께 김정주 회장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런 몇 개가 있을 뿐이야. 그게 그동안 3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무슨 IT 산업을 키운다고 돈을 쏟아붓고 다 해서 겨우 몇 개 만들어냈어요. 완전히 낭비를 한 겁니다. 그 박정희 이후의 산업정책이라면 다 실패했어요, 사실. 몇 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컸지만 실제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는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이 하나도 새로 생긴 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이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젊은 사람들 말이야. 후진국이나 외국 가서도 좀 일자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도 가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저는 내가 대학을 나왔다. 나도 이제 뭐 희망이 있잖아요. 뭐 비전도 있고 중소기업 간다 갈 수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이 잘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중소기업 다 지원하니까 소위 기본소득 주는 것처럼 요즘 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천국이라고 해요. 전부 다 중소기업에 깔려 있는데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미래 비전이 보여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인생을 걸고 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보전 많이 주잖아요. 없이 끝없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일으킨 기업의 임원이 되고 국제적인 기업이 되고 이렇게 해야 그 모양을 보면서 중소기업도 비전이 있다고 갈 텐데 그런 비전을 지난 30년 동안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대기업 다 잡아라. 삼성 300개로 쪼개가지고 놀아먹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박정희 시절에 다 만드는 기업 왜 그 이후에 하나 만들어지지 않냐. 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학자들도 나오고. 근데 학자들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박정희 이름 입에 대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에 가고 요즘 와서 어디 가서 뭐 할 때 박정희 시대 말다. 박정희 정치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박정희 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하셨는데요. 지금 그동안 좀 인생 사시면서 박정희 관계 그 저서도 좀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면서 그 출판 사업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박정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 이런 쪽에서 다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 홈페이지 박정희 파운데이션.org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TV라고 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박정희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국내 유수의 박정희 연구가들이 나와서 1시간씩 뭐 이게 강의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박정희를 배우세요. 왜 그러냐? 저는 정말로 박정희라는 시대, 그 박정희 얘기를 빼고 얘기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고 박정희가 기업주의, 기업 우선주의를 가지고 시장 우선주의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살려내고 이게 가지고 만들어낸 이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값어치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값어치 있게 그 모델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승만도 물론 대통령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박정희 시대를 연구를 해서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은 많은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좀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인데 그리고 문경 국민학교 선생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잘했을까? 그 제가 의문점이 새마을운동에 자격증 사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경제는 깡통이다. 군발이들이 경제는 깡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허먼 칸이라고 미래학자로 유명한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세운 그 미래연구소가 워싱턴 DC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석사밖에 안 했지만 천재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요? 경제학도 하고 미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가끔 대통령 와서 대담도 하고 뭐 우리나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아마 78년쯤 되는 얘기 같아요. 그 대담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군인 출신, 군사학은 잘 알죠. 당신 뭐 경제학이 알겠어. 글쎄, 우리가.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좀 솔직히 물어봐요. 그 답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군인이지요. 그런데 제가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정권을 잡고 해보니까 경제학 교수들이 뭐 경제 이론을 얘기하고 아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그 다음에 그 금융, 돈을 만드는 업계 아니에요. 금융업.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벌급으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됐다고 소문난 사람 별로 없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국민들이 손가락 끼고 하지만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내더라. 이거. 돈 버는 게 뭐예요? 불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죠? 예. 경제는 돈을 벌어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돈 못 벌면 뭐 경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만 보니까 경제학자도 쓸모가 없고, 뭐 공무원은 물론이죠. 이 4대부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금융한다고 돈 뭐 고리대금 하는 이런 사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도움 되는 건 보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요, 이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다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잘 구슬러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도록 제가 도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기업이 없이는 자본주의 사회는 안 되는 것이고, 경제학자 필요 없고 경제학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기업을 일으켜서 부를 창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성장하고 분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걸 내가 알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기 위해서 저는 밤잠을 안 잤습니다. 제가. 경제계획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 보면 숫자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되고 어디에 도로를 놓고 어디에 뭐 댐을 놓고 전기를 공급하고 어디에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어디에 뭐 하고 해서 기업이 공단을 만들어내고 기업이 입주할 거예요. 그 기업을 어떤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기업이 어떤 대한민국 기업을 다 꿰뚫려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 어떤 분야를 잘하고 과거에 행적이 어떻고 성과가 어떻고 다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여기더라고 그럼 창원공단이 이렇게 되고 울산공단이 이렇게 되고 이 경제 모양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에는 내가 만들어낸 계획이에요. 이거 다 사람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저서가 지금 내신 저서가 뭐 내용 책 저는 평생에 쓰신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쓴 거는요. 여기 오기 전에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박정희 죽은데 박정희 살아있다 이게 전 세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로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자본주의 선언문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영어로 해서 에드워드 엘가라는 영국 출판사에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적용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사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라는 영문책 The Rise and Fall of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라는 책을 내서 또 영어로 냈고요. 그건 맥밀란 컴퍼니에서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재단을 맡으면서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요. 박정희 말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뤘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 국문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새마을운동 노벨상감이다. 왜 그런 책을 내느냐? 최근에 와서 말이에요. 세계 경제학계에서 그 행동 경제학이니 실험 경제학이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그 경제학 분야가 많이 떠서 경제 노벨상 몇 사람이 쭉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한 얘기지만 새마을운동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못하는 마을은 지원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원 안 했어 못하는 마을. 지금부터 난리 날 거예요. 왜 안 주나? 난리 나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 첫 해에 새마을운동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반 이상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반 안 되는 마을이 성과를 내니까 대통령이 이 성과 없는 마을은 대다수적으로 다 배제하고 성과 낸 기업만 더 지원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다 반대하고 장관들 다 반대하는 대통령이 내가 이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라. 신상 필벌이다. 이러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표준계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질문이 뭐였더라? 그 지금 이제 그 저서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험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박정희가 40년 전에 70년 초니까
40년 전에 다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이게 천지가 개벽이 되고 다른 이렇게 했는데 경제학자들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험하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줘? 이거 안 되겠다. 새마을운동에 노벨상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연구해서 이제 이론화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책을 냈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제 쪽을 해서 소위 박정희 경제학. 박정희 전도사가 되셨네요. 이건 박정희, 뭐 물론 그보다도 한국적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걸 하고 책을 좀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냥 정말 주옥 같은 그 박정희 시대를 설명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봐주시면 장승희 사장님 앞으로 향후 지금 박정희 학술은 예. 그건 계획이라든가 지금 더 일찍 이 박정희 학술은 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잘 되고 불교가 잘 되려면 말이에요. 성당 잘 짓고 불당 잘 지어서 부처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나 불경이 잘 경전이 잘 돼야 되는데 박정희 경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이 다 박정희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는 모르고 제가 와서 좀 해봤지만 이건 뭐 역부족이죠. 이게 안 되겠다. 제대로 이거를 학문으로서 제대로 발전시키면 전 세계가 배우고 전 세계 인류가 오늘날 빠진 저성장과 분배 악화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착실히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를 다시 공부해야지만 세계도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민 교육을 하려고 해요. 네, 박정희 아카데미를 더 강화해가지고 박정희 시대를 오늘 얘기한 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정치인들도 가르치고 훌륭한 지도, 거기서 또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박정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독재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해졌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다 통과하고 통과하고 장소라든가 이런 사무실 우리 일대 사무실 여기 출마하는 여기 있습니까? 앞으로 이걸 앞으로 우리 이 교수님도 참여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100년 내게 흥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만들고 이제 할 텐데 이제 국민도 좀 성원을 해줘야 돼. 돈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그렇게 이 철학을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 하고 이걸 통해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거 이런 과정은 앞으로. 정말 유튜브가 좀 자주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박정희 강의 유튜브.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가 다 해놓은 거를 왜 버리고 망하는 놈의 선진국 나라를 자꾸 다 벗겨다가 하고는 같이 우리가 망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말이게 재밌는 게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 들어오면서 다 선진국된 나라들이야. 그렇죠. 1세기를 선진국으로 품잡고 세상을 호령하고 품을 가져가자는 선진국 국민이라고. 100년, 75년, 70만 원 만에 이렇게 압축 성장 성공한 없어요. 실제로 성장은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한 30년 정도에 그냥 다 치고 올라온 거예요. 고속도로는 다 그때 맞았죠. 근데 선진국들이 다 벌써 100년 동안 폼 잡고 말이에요. 지금도 폼 잡는데 우리는 1인당 3만 불, 2, 3년 전에 3만 불 됐다고 해서 선진국 올라오자 턱걸이 하자마자 꼬락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야 중국을 우리가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선진국이 지난 최소한 30년 정도 하면 다 망하는 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십니까? 아주 뭐 하나만. 아까 박정희 시대하면 독재라고 한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는요, 그럼 민주주의를 죽이기 위한 독재가 아니라 독재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약간의 권위주의적인 정도였죠. 그거는 민주주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의 바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국민이 의식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고 번영을 해놓으면 그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다 원리 아니면 정치하기 기본 거예요. 김일영 교수가 건국과 부국 그 책에 경제성장이 돼야 민주화 된다. 그건 뭐 전 세계가 다 그건 뭐 경제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야당 김대중 지금 대통령 하셨지만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야당은 공업화는 안 된다. 대기업은 안 되고 공장도 안 되고 뭐 해야 돼? 농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농경사회 17세기 18세기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큰일 났잖아요. 10년 넘게 고생을 해서 중진국 순으로 올라갔는데 야당은 한없이 반대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다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들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내 모델에 침을 뱉어. 내가 이거 민주주의, 나도 민주주의자다. 그 사람 대통령님 선거를 거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력 빼놓고 오히려 경력 뭐 다 필요해서 했다는 다 아니지만 그래서 일으킨 나라를 이게 잘못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메고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신도 하고 그런 건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에센스는 다 유신 시대에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걸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 야, 유신하면 나라가 다 망한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에 서울대학교는 전부 다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망한다는데 그게 다 어떻게? 한강의 이제 에센스가 다 그 시대에 만들어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게 진정한 내 학자고 좀 나라를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렇게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배워보면 너무나 심오한 원리가 있고 여기에서 제대로 공부하면 제가 보기엔 노벨상 주제가 수없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그거 한번 좀 어떻게 전쟁하는데 제가 뭐 답을 어떻게 답? 그분이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그랬다며요. 그 한국 제레스키가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글쎄 한국 한국을 선정한 거를 알아요. 우리도 한국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방법이 오늘날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약자 우선 정책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약자 중요하죠.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약자가 살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야? 일자리 만들어서 가서 일하세요. 낚싯대를 줘야 되는데 고기를 주잖아요. 물론요. 낚싯대를 주고 고기를 낚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도 안 돼요. 낚싯대를 주면 낚싯대를 들고 산으로 피크닉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 나라가 다 후진국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고기 많이 잡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를 굉장히 안보 위기죠. 안보하고 경제하고 같이 갔잖아요. 안보가 그죠? 잘 안 되고 어떻게 안보하고 경제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가 그죠? 정치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개판을 치면 경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바란스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좀 눌렀단 말이에요. 정치 누른 게 뭐예요? 쓸데없는 좌파 사상 좀 그만해라. 선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 때문에 생긴 포퓰리즘 막으려고 애를 쓴 건 그거 혼자 막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때문에 안보는 말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계속 그때 그 당시에 압력하고 그냥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 무기 개발하고 말이야 온갖 거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 국방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일으키려면 안보가 돼야 되고 정치가 바로 서야 돼. 이 두 개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잡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실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 기념관에 가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박정희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례라고. 그러니까요. 박정희만큼 탁탁 보세요. 정치는 그렇게 해서 좀 조용히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안보는 어떻게 해? 미국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우리는 자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우리 핵구멍 만들겠죠. 그러나 그걸 참으면서 계속하고 우리의 병기를 만들어내면서 로봇까지 만들고 말이에요. 오늘날 미사일은 다 박정희가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바이든한테 가서 하는 행동 보세요. 모습이 가만히죠. 박정희야말로 절절절절 빼고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박정희한테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흥분해서 호텔에서도 안 자고 미군 부대에 가서 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얻을 건 얻어내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싸우고. 자주 하게만 안 되고 예.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지 되지. 맞습니다. 다른 놈은 절대 도와주지 안 된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안보, 국방, 정치 이거 딱 잡고 경제, 기업 일으키니까 나라가 얼마나 아니 이걸 보면 이치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후진국에서 이걸 딱 이 시스템 이 패러다임을 딱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잘 몰랐어.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나라가 지난 7,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많이 한 게 뭐냐면 후진국 지원을 많이 했어요. 왜? 후진국이 전부 다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이제 2차 대전에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독립은 그때 자기네가 지배했던 나라고 그 여전히 거기에다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나라들의 개발, 경제 발전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유럽이. 미국 원조하고 일본의 배상금으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죠. 글쎄, 잘 들어보세요. 예.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 유럽이 얼마나 돈을 쏟아. 그 지구상에서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본 배상금 문제도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 중에서도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국밖에 없어. 미국 원조 또 그러죠.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서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왜 자랑스럽게 필리핀도 실패했잖아. 필리핀 다 실패하고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도.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네. 아마 저 우크라이나 내가 이거 땅도 높고. 팩트가 뭔지 사실 좀 우리 이 교수님 확인해 주세요. 저게 이제 소련이 와야 되면서 핵무기를 다 반납하고 그럴 때 아마 원조 많이 받았죠. 원조 받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조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가서 보면 알아요. 아, 그러네. 그런 돈을 받아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 놓고, 산업 일으키고, 댐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 대한민국만 성공해요. 아니, 군대가 무너졌더라니까, 오히려요. 군대를 하나도.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다 놀아먹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즘 선진국들이 망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젖은 포퓰리즘에 다 빠진 겁니다. 돈 받아 갈아먹었구만요. 당연하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부를 쌓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한테 돈 주는 거를 이걸 사적으로 누굴 도와준다고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기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잘 되면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기업이라는 걸 보통 많이 얘기할 때 민간 기업을 말해요. 이게 뭔가 꼭 칼막스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기업이라는 건 불평등을 만드는 완전한 사기꾼이야. 왜? 기업이라는 게 평등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좋은 기업만 꽉 차보세요. 다 평등이지.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산주의하고 싸움이네요. 지금 전 세계는 사회주의 이념을 도피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념하고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놈이 소련이 1917년에 공산혁명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동안 경제가 잘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돈 쏟아붓고 그냥 뭐 하면 뭐 못하고 뭐 있어요. 산업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국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식으로 가서 민간 기업 정신으로 한 거야.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후진국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돈을 원조를 받으면서 전부 다 사회민주주의로 다 돌아갔어요. 사회민주주의. 그 당시에 제3세기가 얼마나 사회주의 열풍이었습니까? 그 인도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인도 마찬가지. 안동회의니 뭐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거는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갈 때 혼자서 자유주의 깃발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꼽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다고 이게 말도 안 그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겁니다. 그 자유주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경제학자들 뭐 철학자들 말이죠. 자유주의 사상 떠들잖아요. 자유주의 사상 떠들려면 20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최고봉인 이승만을 연구해야 돼요. 국가위기는 이승만 정신하고 박정희 정신이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복을 했잖아요. 정신. 그게 얼마나 놀라우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원조도
뭐 예. 별로 못 받았죠. 그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 시대는 원조가 먼저 보니까 밀가루랑 강냉이 생필품 좀 받아먹고 밀가루 강냉이 그런 걸 그러니까 무상공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저쪽 유해 서부 쪽에 남는 그 물자 ing의 물자 강냉이 같은 밀가루 있잖아요. 쌀 그런 게 왔더라고요. 맛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일본이 올라가니까 예. 뭐 우리 전쟁 끝나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기는 생산 기지고 예. 이건 그냥 소비나 하고 소비재 저 반공 전선이나 지침들이 떠 그냥 소비자라 주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돈은 없어 어떻게? 그냥 맞춰 있었더라고요.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독일 가서 그 돈 하면서 예. 일본하고 돈을 끌어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도 아니에요. 63. 예, 63. 이게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돈을 받아가지고 기초를 닦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돈을 받은 필리핀 뭐 다른 데 전부 다 그거 어떻게 논아먹고 다 배속 버렸단 다 배속.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건 박정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왜 이런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래? 이제 다 이런 역사를 부정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국민을 포기한 사람이죠. 이제 결국 자기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근데 뭐 좀 박정희 재단을 맡았고 이제 뭐 학소동도 이제 맡아서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선양을 해서 그렇죠. 다 같이 해서 저는 인류 역사 특히 유사일에 대한민국 역사는 너무나 독보적이고 모든 나라의 모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역사를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들 오늘 좀 장시간을 거쳐서 자승희 이사장님의 열감을 좀 들어. 제가 두서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 그냥 뭐 툭툭 던져서 그냥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이거 너무 두서없다고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되길 빕니다. 제가 일단 좀 나가도 되겠죠? 잘 좀 앞에 좀